이혼이나 재산 분할에 관한 이야기는 언론에서도 자주 나오고 일반인들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런저런 상식들을 듣게 됩니다. 문제는 틀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가출한 지 10년 넘으면 자동 이혼된다. 뭐 이런 식의 잘못된 상식들이 돌아다녀요. 특히 재산 분할은 대부분의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고 가사 사건의 특성상 다른 사건과 내 경우가 비슷해 보여도 실제 결론은 예상과 다른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따라서 함부로 예단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혼 상담들을 진행하면서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오해 5가지를 오늘 말씀드려 볼게요. 혼인 기간이 10년, 20년처럼 길면 누가 돈을 벌어왔는지 상관없이 전 재산을 반반씩 나눠 가질 수 있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해를 이혼하라고 부추기는 주변 사람들이나 혹은 사건을 수임하려는 나쁜 사무장들이 악용하기도 해요. 이혼을 망설이는 당사자한테 걱정 마세요. 돈 안 벌었어도 오래 살았으니까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하고 부추겨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이혼 소송을 시작하게 만드는 거죠. 우선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재산 분할에서 고려한다는 법리 자체는 내용상 지극히 타당하죠. 집에서 가사노동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상대방 배우자가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거니까요. 즉, 재산 분할을 할 때는 부부 공동재산의 최초 형성뿐만 아니라 그 가치 유지나 감소를 방지한 역할도 고려한다는 겁니다. 다만 정확히 알아둬야 할 부분은 이런 법리는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혼인 기간이 길기만 하면 무조건 50%를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2가지 사례를 들어서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사례, 부부는 10년 전에 혼인했고 집은 남자가, 혼수는 여자가 하는 관행대로 남편 부모는 전세금 1억 원을 보탰고 아내의 부모는 혼수로 3천만 원 상당을 지원했습니다. 이후에 남편은 회사를 다니면서 꾸준히 월급을 벌었고 아내는 그 월급으로 전업주부로 살림을 했어요. 부부는 매월 꾸준히 저축을 해서 모은 돈으로 3년 전에 대출 3억을 끼고 아파트를 6억에 분양받았고 이제는 시세가 올라서 10억짜리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사례, 마찬가지로 10년 전에 혼인했고 아내는 전업주부입니다. 남편 부모는 전세금 1억 원을, 아내 부모는 혼수 3천만 원을 부담했어요. 남편은 공무원이라 안정된 직장이지만 아이 둘 키우면서 생활비 쓰고 나면 저축할 여유는 없어요. 그래서 전세금이 계속 오를 때마다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았고 3억까지 오른 전세에 살다가 3년 전에 그 전세금에 대출 3억을 끼고 6억의 집을 샀는데 현재는 시세가 10억이 되었습니다. 자, 2사례 모두에서 아내가 10년간 성실하게 전업주부로 살림을 해온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구입한 아파트가 10억이 된 것도 똑같죠? 하지만 예상되는 재산 분할 비율은 2사례가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결혼할 때 돈 적게 보태고 밖에서 돈 안 벌어와도 전업주부도 50%를 가져갈 수 있다는 가능성은 첫 번째 사례에 가까워요. 첫 번째 사례에서 10억이라는 부부 재산이 형성된 경위를 보면 결혼할 때 남편 쪽의 부담은 1억 원의 가치보다 부부 2사람이 공동으로 노력한 바가 훨씬 큽니다. 현재 10억 원의 아파트를 만든 종잣돈은 부부 2사람이 저축해서 모은 게 상당 부분이잖아요. 2번째 사례는 다르죠. 결혼할 때 처음 전세금 1억 원은 물론 최근까지 오른 전세금도 꾸준히 지속된 시부모의 증여로 이루어진 거고 이게 아파트 구입의 종잣돈이 된 거죠. 이런 사례에서는 50%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변수들도 있어요. 위 사례에서 만약에 아내가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서 남편 몰래 3천만 원을 빌려줬다가 돈을 떼인 적이 있다면 어떨까요? 혹은 남편 월급 통장에서 매월 50만 원이 아내 명의 통장으로 옮겨졌는데 그 지출 내역이 명확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과연 아내가 가사노동과 내조로 부부 공동재산 가치의 유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소송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체크를 해서 재판부에 주장을 합니다. 또 만약에 남편이 양육권을 가져가게 되면 과연 재산 분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물론 법리상으로는 양육권과 재산 분할은 별개의 쟁점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세요. 양육비는 보통 성인이 될 때까지만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자식들한테 큰돈 들어가는 거는 성인 되고 나서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는 거잖아요. 그거 무슨 돈으로 해요? 판사도 한국 사람인데 이런 현실을 모를까요? 따라서 결혼 기간만 보고 오래 살았으니까 많이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단순화하기에는 재산 분할의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아파트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도 전업주부도 재산 분할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은 법조인 말고 일반인들도 많이들 알고 계세요. 재산 분할에서는 명의가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는 법리에 따른 거죠. 그런데 이런 법리를 알고 있다고 하시는 의뢰인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아파트는 제가 몇 년 전에 강하게 요구해서 공동명의로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절반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거고, 그거 말고 골프 회원권이랑 고향에 있는 땅의 문제인데요.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도 제가 분할받을 수 있는 거 맞죠?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 의뢰인은 크게 두 가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 명의로 해놓았으니까 내 거라는 겁니다. 사람이란 게 원래 자기중심적이라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해서는 내 몫을 가져오려고 하면서도 내 명의로 된 재산은 그대로 남아있을 거라고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거죠.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해놨다고 해서 50%를 미리 확보한 게 아니에요. 명의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재판에서 더 중요한 건 재산이 형성된 과정과 실질입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은 공동명의라도 부부가 함께 살면서 기초재산을 모아서 산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한 경우와 결혼하면서 아내 부모가 사준 아파트를 남편과 같이 공동명의로 해준 경우는 재산 분할을 할 때 완전히 다르게 취급됩니다. 두 번째 착각은 재산 분할을 재산별로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파트 따로, 예금 따로, 골프 회원권 따로 이렇게 가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대개는 가장 값이 많이 나가는 자산, 보통 부동산이겠죠? 그 명의를 누구 걸로 하느냐에만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재산 분할은 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재산의 총합을 순자산으로 평가한 뒤에 전체를 몇 대 몇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5대5, 7대3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공동명의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에 가면 이거는 내 특유재산이니까 분할하면 안 돼요,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는데 공동명의면 애초에 그런 주장을 하기 어렵겠죠. 또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증거가 안 남아있는 상태라면 공동명의라는 현상 그 자체를 그대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공동명의가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재산 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재산이 형성되고 유지된 과정과 실질이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즉, 명의만 믿고 안심하시면 안 되고 반대로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것도 앞에 명의 문제와 비슷한 맥락이에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결혼 시작부터 아예 별산제를 하는 경우도 많고 또 별산제가 아니더라도 배우자 몰래 각각 비상금을 챙겨두는 경우가 많죠. 남편은 용돈이나 회사에서 비정기적으로 나오는 상여를 아내 모르는 통장에 모아놓습니다. 아내는 생활비에서 남는 돈들을 남편 몰래 모읍니다. 그런데 이게요, 5년, 10년 들키지 않고 모으다 보면 금액이 꽤 커져요. 또 그걸로 주식이나 재건축 딱지 이런 거 사서 대박 나면 어느새 이혼할 시점에는 몇 천, 몇 억짜리 재산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저렇게 꽁쳐둔 재산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힘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악착같이 지켜온 나만의 영역이잖아요. 특히 실제 사례들을 보면 부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돈을 막 펑펑 쓰는 사람이라 모아둔 게 없고 반면에 다른 사람은 자기 용돈에서 안 입고 안 먹고 해서 모아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나눈다고 생각하면 정말 억울하죠. 안타깝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월급이나 생활비에서 따로 빼둔 용돈으로 모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안 들키면 되지 않느냐? 그렇죠. 실제로 몰래 처분하고 은닉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보통 우스갯소리로 마늘밭에 묻어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감당해야 될 위험은 뭘까요? 만약에 법원에 이 사실이 드러나면 그 재산을 나눠받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판사에게 거짓말쟁이로 찍혀서 전체 재산 분할 비율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판결문에 드러나지는 않죠. 결혼 전부터 각자 갖고 있던 재산은 결혼 후에도 영원히 자신만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결혼이 깨지는 경우를 빼면 결혼 전부터 갖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서 꼭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민법 조항을 보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 건지 불분명하면 부부 공유로 추정하죠? 그럼 특유재산은 그냥 각자 자기 거네. 공유재산만 분할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재산 분할에 관한 규정을 보면 특유재산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정해놓지 않았어요.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산 분할은 소유자가 누구냐, 명의가 누구 거냐가 아니라 그 재산을 어떻게 이룩하고 유지했는지를 기준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들을 보면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꼼꼼하신 분들은 이런 반문이 들 거예요. 아니, 혼인 중에 취득한 것까지는 그렇다고 치자. 하지만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고유재산까지 나눠 갖는 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 네, 일리가 있는 비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현실상 실제 소송을 하다 보면 고유재산을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나옵니다. 두 가지 예시로 비교해 볼게요. 1번 사례. 부부 두 사람이 결혼 때 양가에서 똑같이 지원받아 집을 마련했습니다. 두 사람 맞벌이로 생활이 충분히 되고 저축도 합니다. 남편이 결혼 전에 사둔 시골 땅이 하나 있어요. 고유재산이죠. 부모님이 농사 짓는데 길이 없어서 불편해 하시길래 효도 삼아 2천만 원 주고 사둔 거라 그냥 없는 땅처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곳이 개발된다고 땅값이 엄청 올랐어요. 그리고 2번 사례. 남편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집을 소유한 채로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결혼 내내 직업이 없었고 집안일도 안 도왔어요. 그래서 아내 혼자 돈 벌고 애들 키우면서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산이 늘어날 일도 없겠죠? 더 이상 못 살겠다 싶어서 이혼할 시점에는 두 부부의 재산은 남편의 고유재산이었던 집 한 채뿐입니다. 자, 1번 사례의 시골 땅과 2번 사례의 집은 모두 남편이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고유재산입니다. 하지만 2번 사례에서 만약에 이혼할 때 남편은 고유재산이니까 집 그대로 갖고 아내는 빈털터리로 헤어져라. 그러면 누가 봐도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재판 실무는 만약에 아내가 일하지 않았으면 집이라도 팔아서 생활했을 거다. 즉, 아내가 특유재산의 유지, 증식, 가치 감소 방지에 협력했으니까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겁니다. 이론과 대법원 판례상으로는 특유재산은 재산 분할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예외적으로 포함이지만 사실 이혼소송 실무를 해보면 특유재산이 재산 분할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오히려 예외처럼 느껴집니다. 그만큼 실무상으로는 부부의 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되도록 재산 분할에 다 포함을 시키고 특유재산이라는 사유는 재산 분할의 비율, 즉 몇 대 몇으로 나누느냐 이 부분에서 고려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즉, 결혼 전부터 자기 명의로 갖고 있던 재산이라고 해서 당연히 재산 분할에서 제외될 거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이혼 소송의 특성상 당사자들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원망이 가득하죠. 그래서 재판부한테 그동안의 내 결혼 생활이 상대방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말하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다라는 주장은 물론 전략적으로 꼭 필요하죠. 우선 이혼 자체가 유책 사유가 있어야 하고 법리상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권은 다 별개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완벽히 분리되기가 어려워요. 즉 법원도 나쁜 사람 말고 좋은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더 편을 들어주겠죠. 그런데 문제는 방법이에요. 누가 나쁜 사람인지를 재판부에게 어떻게 알리냐는 거죠. 자, 원고가 이런 소장을 썼다고 합시다. 피고는 신혼 때부터 원고를 무시하고 욕하고 돈도 없는데 게임방에서 친구랑 밤새고 친정 부모님 용돈으로 생활했는데 장인 장모 생일도 안 챙기고 그러면서 시댁의 경조사에는 참석하라 그러고 생활비도 안 주고 애들 학원비도 못 보내고 여기까지 읽고 감정이입되시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실제로도 나쁜 남편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소장을 읽는 판사는 저런 문구를 하루에도 수십 개씩 봅니다. 저 문단을 다 읽는데 아마 3초도 걸리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답변서에 원고의 주장은 적반하장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겁니다. 출근하는데 아침도 안 차려주고 낭비만 하고 명품 옷만 사입고 이렇게 쓰면 판사는 그래 또 이런 스토리네 이럴 거예요. 자, 만약에 이렇게 답변서를 쓰면 어떨까요? 원고와 피고가 어린 나이에 철없이 결혼을 해서 초기에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싸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3년 차인 지금은 회사에 취직한 뒤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꾸준히 가져다 주고 있고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지면서 뿌듯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회사로 이혼 소장을 보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원고가 왜 이혼까지 생각했을까? 이 가정을 지킬 남은 방법이 없을까? 저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쓰다니 피고가 마치 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자세히 보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유책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불리한 자백은 없습니다. 아마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소장과 답변서의 차이를 느끼셨을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원망만 계속 늘어놓는 사람 말은 왠지 안 듣고 싶어져요. 반대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도 어조를 낮추고 침착하게 말하는 사람 말은 오히려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체면이나 예절에 관한 게 아니고 실제 소송 전략에 관한 거예요. 이혼 소송의 판사는 항상 지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말에 관심을 갖게 할까요? 상대방이 뭘 잘못했고 왜 나쁜 놈이고 이것만 10장씩 계속 쓰면 다 될까요?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나를 높이면 상대방은 자연히 내 아래로 내려가요. 재판부에게 저쪽보다 내가 더 합리적인 사람이고 그러니까 내 말을 더 들어야 한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 깎아내리기를 어설프게 하면 오히려 내 점수만 깎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혼 소송에서 당사자들이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혼 소송은 준비가 중요합니다. 감정이 앞서서 준비 없이 덜컥 소송부터 했다가 엉뚱한 결과로 끝나고 나서 후회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세간의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로 준비하셔서 이혼이라는 큰 고비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